조선 그림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그림은 저는 단연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 꼽고 싶습니다. 그다음 이 그림이 더욱 그렇게 좀 유명하고 가치가 높아졌다 그래야 되나? 그 이유는 그림 뒤로 한 20명 정도의 당대 최고의 글 좀 쓴다, 시 좀 읽었다 하는 이런 분들, 당대 문사들의 시가 쫙 이어져서 전체 그림은 한 1m 남짓 정도의 길이지만 그 시가 한 20m까지 같이 이어져서 쫙 표고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조선 그림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그림은 저는 단연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 꼽고 싶습니다. 몽유도원도는 다들 제목은 정말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조선 3대 화가 중에도 든다는 당시 이제 최고의 화가인 안견이 세종의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이 꿈 이야기를 쫙 펼쳐내서 그린 그림이고요. 그다음 이 그림이 더욱 그렇게 좀 유명하고 가치가 높아졌다 그래야 되나? 그 이유는 그림 뒤로 한 20명 정도의 당대 최고의 글 좀 쓴다, 시 좀 읽었다 하는 이런 분들, 당대 문사들의 시가 쫙 이어져서 전체 그림은 한 1m 남짓 정도의 길이지만 그 시가 한 20m까지 같이 이어져서 쫙 표고가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림 자체의 내용도 구성 이런 게 너무나 흥미로운 그런 작품이에요. 하나하나 볼까요? 이 그림을 그린 안견이라는 화가는 이제 세종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조선 초기 그림으로는 진품이 전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림은 주로 종이나 비단 위에 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은 전쟁이 많았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들이 이제 사라진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현재 주로 이렇게 남아있는 그림은 17세기 이후, 주로 이제 18세기 이후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남아있고 15세기에는 작가가 누군지 이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림이 정말 드물어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 이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남아있는 거죠. 심지어 이 그림은 너무나 잘 그렸어요. 이 그림은 조선 초기 산수화를 대표하는 그림인데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 그림이 그럼 나오기 전까지 안견이 누구한테 좀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서 그 다음 세기에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거를 회화 세계에서는 보통 보여줘야 되는데 안견 이전에는 산수화를 이 정도 그림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안견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천재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만큼 뛰어난 작품이고요. 이 그림의 배경이 흥미로운 건 세종대왕의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 이름은 이용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는데 이 왕자는 당시에 우리 예술계에서 좀 알아주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풍류로도 뛰어났지만 많은 예술가들을 후원했어요. 시인, 화가 후원했는데 그 후원한 대표적인 예술가가 바로 이제 화가인 안견이어서 정말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안평대군에게 그림을 많이 그려서 바쳤고 안평대군 자신도 그러면 예술가였느냐? 예술가였죠. 우리가 왜 서예가라고 하잖아요. 글씨 잘 쓰는 분들. 또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명필이 바로 안평대군이에요. 그리고 안평대군은 얼마나 글씨를 잘 썼냐면 당시에 명나라에서 사신들이 오면 안평대군 글씨를 막 선물로 달라고 청해서 가져가기도 하고 세종대왕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편찬 사업이 많았죠. 수많은 책을 간행을 하는데 그러면 그 책을 이렇게 새기려면 기본이 되는 글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안평대군 글씨라는 경우는 많았어요. 그만큼 이제 뛰어난 예술가였고 예술 후원가였고 그림을 좋아해서 수많은 그림을 사모은 수장가였고 그런 특성을 가진 분이 바로 이 꿈의 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안견을 불러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한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20명 정도의 찬시가 이어졌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름 들어보면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이에요. 김종석, 세종대왕 때 유명한 장군, 정인지, 훈민정음 만든 틈이 약간 대장격인 그런 학자고요. 그 다음 우리가 훗날에 사육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팽년이라든가 이계, 성삼문 같은 사람들도 다 여기에 시가 나와요. 그런가 하면 신숙주 이런 분들도 아시죠? 그들하고 친했지만 나중에 등을 돌리게 되는 신숙주 씨도 여기에 나와서 정말 당시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시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 안평대군이 그만큼 당시 예술계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나이도 또래였거든요. 이 그림이 그려진 건 1447년인데 안평대군이 한 30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니까 김종선과 정인지는 선배 세대지만 그 뒤에 이제 사육신이라든가 신숙주는 동갑이거나 한 살 정도 많거나 정말 또래 집단,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또래 집단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고
그들이 조선 문학의 지성계를 좀 대표하는 그룹으로 이렇게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정말 배경이 흥미로운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제목이 몽유도원이잖아요. 제목이 많은 걸 얘기해 주죠. 몽, 꿈이고, 유, 놀았어요. 어디에서? 도원에서. 근데 우리 도원 그러면 한자로 말하면 복숭아 이렇게 딱 떠오르지만 우리 뭐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무릉도원이라고 누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적인 어떤 이상향을 말하는 건데, 이 얘기는 물론 중국의 이제 도연명이라는 사람의 도화원기라는 글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상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게 도원인데, 바로 안평대군도 1447년 어느 봄날에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혼자 간 건 아니고 처음에 박팽령과 함께 말을 달려서 막 골짜기를 들어갔대요. 한참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도원, 복숭아가 만발한 그런 곳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놀다 보니까 갑자기 또 누가 나타나냐면 여치 집현전 학사인 신숙주하고 최양이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 사람이 실컷 즐기다가 문득 꿈에서 깨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나 좀 묘했던 거죠. 그러니까 환상적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꿈을 깨자마자 일어나서 이거는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야 되겠어요. 당연히 안견을 불러들여서 꿈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다오 하니까 안견이 이제 자세히 듣고 그림을 그리는데 겨우 사흘 만에 그림을 완성했대요. 그러니까 왕자의 꿈 이야기가 안견에게도 그만큼 큰 영감을 주었다는 얘기겠죠. 사흘 만에 그림을 완성해서 왕자한테 바쳤더니 와,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크게 이제 감동을 하면서 그 그림을 내가 어떻게 그리게 되었던 발문까지 직접, 아까 가장 최고의 글씨라 그랬잖아요. 직접 발문을 쓰게 되고, 또 이렇게 좋은 그림이 있으면 조선시대엔 그거 있잖아요. 우리 좋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좀 자랑질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랑질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당대의 문사들이 그림도 실제로 좋고 안평하고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찬시를 갖다가 붙여서 정말 이런 대그림이 완성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몽유도원도를 처음 봤을 때 정말 신기하다고 느낀 게 몇 가지가 있지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왜 두루마리 그림, 이렇게 돌돌돌 말아 그리는 동양 전통화 형식 중에 하나죠. 그런 그림은 보통 어느 쪽에서부터 보게 되냐면 글씨 쓰는 방향에 따라서 오른쪽에서 쭉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몽유도원도는 그림 진행 방향이 반대예요. 거꾸로 이렇게 그림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전 처음에 이게 그림이 우리가 잘못 보고 있나라고 봤는데, 그것이 아닌 게 끝에 쪽에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관지가 딱 써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꿈을 반대로 전개해서 그렸다고 했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내 맘대로지. 그러니까 물론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너무나 수많은 두루마리 그림과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뭔가 의아함이 있는 거죠. 사실 답은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 문답이라는 책을 한번 썼었고, 그 책의 첫 번째 꼭지가 바로 이 몽유도원도를 가지고 안평과 안견의 관계를 썼었는데,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그대 비애라는 소설을 한 권 썼는데, 그거는 몽유도원도를 주제로 한 소설이에요. 비애가 바로 안평대군의 호거든요. 비애당이라는 당원데, 거기에서 저는 이 그림이 왜 거꾸로 읽힐 수밖에 없는가를 제 나름대로 상상을 붙여봤어요. 전시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 그림이 반밖에 안 남은 거일 수도 있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안평대군이 훗날 계유정난이라는, 그러니까 수양대군의 쿠데타에 엮여서 사약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역적의 그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역모를 꿈꾼 그림이다라는 지목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뭘까? 나머지 반절이 있어서 그것이 바로 안평대군이 꿈꾼 도원이 자신이 이루는 태평성대라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평대군이 그걸 미리 짐작하고 꽁을 반으로 딱 잘라서 나머지를 없애버리고 나는 그렇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것처럼 한 게 아닌가라는 상상이지만, 그런 상상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 전개 방식이 여느 그림과 달랐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보면 꿈속에서는 친구들 3명이나 데리고 갔잖아요. 친한 집효정 학사. 근데 안견의 그림을 보면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것도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주인공이, 그것도 왕자처럼 높은 사람이 그림을 의뢰를 했으면 의당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림 속에 주인공이 등장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그림 속엔 아무도 등장하지 않고, 심지어 안평대군이 너 왜 나 빼먹었냐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림이 마음에 들어있어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원이라는 이상적인 공간은
어느 한 개인의 것이라기보다는 동양적인 문화권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 도원은 어느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것, 모두의 꿈속과 같은 것, 그래서 인물을 그리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산수화, 특히 두루마리 산수화 같은 경우에는 구성 방식이 동양 그림은 굉장히 너무 긴장하는 곳에서 끝나거나 급작스러운 변화를 아주 좋아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처음에는 평범한 산수에서 시작을 하다가 중간에 골짜기가 나온다든가 하고 마무리 부분도 평온하게 끝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몽유도원도는 시작은 평온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 꿈속에 골짜기가 나오고는 절벽 부분에서 그림이 끝나는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보입니다. 동양의 일반적인 평온한 산세하고는 다른 거죠. 왜 이랬냐? 또 이거 우리 나름대로 짐작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그림은 꿈을 그리고 꿈 주인공의 발걸음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린 거잖아요. 근데 안평대군이 꿈에 뭐라 그러냐면 문득 잠에서 깨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문득이라는 건 어떤 시간적인 또는 공간적인 여유를 두지 않고 갑자기 꿈에서 깬 거죠. 그랬기 때문에 안견도 문득 꿈에서 깬 그 순간을 절벽으로 딱 끝내고 바로 현실로 이어지는 그런 식으로 그린 것이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독특한 수수께끼 같은 점이 정말 많은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을 보면 인쇄되어 있는 그림을 볼 때랑 실제 그림을 볼 때 좀 차이가 큰 그림들이 참 많아요. 몽유도원도가 바로 그런 작품이에요. 저는 이 작품을 딱 한 번 봤는데 500년이 넘었잖아요. 얼마나 훼손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원작의 아우라가 막 뿜뿜하는 그런 그림이어서 너무 근사하다. 정말 꿈속처럼 황홀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안견은 15세기를 대표하는 화가지만 이후에 16세기 화가들한테까지도 큰 영향을 미쳐서 안견 화풍이 크게 유행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안견 화풍을 우리 진작으로서 딱 볼 수 있는 게 바로 몽유도원도예요. 몽유도원도를 쫙 펼쳐놓고 보시면 뭔가 이렇게 몽환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텐데, 그게 바로 이 절벽의 모양, 산세의 형상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먹의 어떤 농담을 이용해서 마치 꿈틀거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데, 이런 식으로 산과 바위를 표현하는 거를 운두준이라 그래요. 구름이 피어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운두준은 원래는 중국 송나라 때에 곽희라는 사람의 그림에서 이게 널리 유행을 했는데, 안견도 물론 곽희의 그런 화풍을 받아들이긴 했을 거예요. 근데 중국 화가들의 운두준에 비해서 안견의 운두준의 차이는 몽실거림보다는 그 안에 좀 결이 살아있고 약간 또 강하게 다부진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골짜기의 험준한 모습을, 산세의 험준함을 잘 살려주면서 좀 더 신비로운 느낌을 강조하죠. 그래서 현실의 공간이 아니라 꿈의 공간을 그린데 정말 적합했던 것 같고, 그 구성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답답하지 않고. 그리고 문득 나타난 그 조그마한 그 도원을 모든 산들에 의해서 둘러싸인 굉장히 아늑하고 그러면서도 좀 신비로운 공간으로 잘 표현을 했죠. 그리고 그 복숭아 꽃밭을 보면 붉은색 꽃잎을 그리고 그 꽃술은 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찍었다 그래요. 물론 현재에는 5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금분 부분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게 그려졌을 당시에는 굉장히 험준한 산세 속에 숨은 듯이 나타나 있는 한 이상적인 마을, 그리고 붉게 피어난 꽃과 반짝이는 금빛 꽃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림 자체로도 정말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그런 그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일본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왔을 때가 2009년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때, 오래도 안 왔어요. 잠깐 빌려줘서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긴 줄을 여러 시간 동안 서가면서 이 그림을 감상했던 기억이 나고, 저도 그 긴 대열 중에 하나를 이렇게 다리를 두들려가며 서서 이 그림을 이렇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림 정말 우리의 국보와 같은 그림이잖아요. 정말 빨리 돌아와서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잘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몽유도원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